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어제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가운데 8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다시 증언대에 서게 됐고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14일까지로 잡혀있던 증인 신문 일정은 3차례 변론이 더 늘어서 오는 2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후 결정문 작성 등에 2주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3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정도가 유력해 보입니다. 만약에 둘째 주에 이뤄진다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으로 8명의 헌재 재판관이 참여를 하게 되고 셋째 주에 이뤄진다면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7명의 헌재 재판관이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들은 박 대통령 측이 심지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인들까지 불러가면서 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15명 중에 8명의 증인을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피청구인의 뜻을 반영한 것이다. 채택된 증인 중에 보면은 현직 공무원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검찰 조사에서 결코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탄핵 소추 사유에 부합되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송 지원의 목적으로 피청구인은 증인을 대거 신청하였고 또 재판부가 그중에 절반 이상을 채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히려 헌재가 지나치게 결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종 변론이 언제쯤 될 거라고 보고 준비하고 계세요? 사실관계에 관한 규명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진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건인데다가 소추 사유가 13가지입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기록이 5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2달 만에 결정하기엔 저희들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세계 역사상 가장 신속한 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있는. 여기에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더 신청하거나 박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 선고는 그만큼 더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 최종 탄핵 여부는 재판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 전에 이 재판관 회의에 참석만 한다면 퇴임하는 13일 이후 선고가 나와도 8명의 재판관 의견이 모두 반영됩니다. 이 역사적인 재판관 회의는 과연 언제쯤 열리게 될까요? 요즘 가장 많은 카메라가 따라다니는 정치인 누굴까요? 황교안 권한대행은 말할 것도 없고 바른정당의 두 대선 주자 유승민, 남경필 지사보다 오늘은 또 김무성 전 대표에게 관심이 쏠렸고요. 혹시 출전하는 것은 아닌지. 민주당에서도 여론조사에서 확고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대표보다 부쩍 안희정 지사에게 관심이 더 모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두 분 대변인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장지원 바른정당 대변인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복잡한 이야기하기 전에 두 분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사당에 이제 수석 대변인도 계시고 원내대변인도 계시고 대변인들 많으시잖아요. 네. 한 분씩만 있는 게 아니고 장 의원님부터 그 사당에서 누구 대변인이 제일 잘하더라. 이재정 의원이 제일 잘해요. 제가 안행 의원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말이 굉장히 빠르지만 네. 그 단어 하나의 발음이 굉장히 정확하고 네. 어휘력도 풍부하고 가끔씩 못되게 들리는 얘기도 이재정 의원이 얘기하면 그래도 들어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해요. 아주 잘해요. 네. 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씀하십니까? 저도 장제원 의원님 대변인 되시기 전부터 본받을 만한 다른 당 정치인으로 제가 손에 꼽던 분이었습니다. 네. 같은 상임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의정 활동 하시는 거 보면서 늘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영광입니다. 보기 좋네요. 질문이 새 나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요. 복잡한 정치 이야기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진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하는데 여러 사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익숙한 분이시죠? 네, 질문 드릴게요.
이대문 이대로 쭉 가면 뭐 대세는 문재인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의원님? 예, 인정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번 선거가 산무선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없다. 그래서 뉴페이스가 없다. 그래서 역전이 없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문재인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선거판에서 보통 대선이라 하면 자기 진영에 대표하는 정당의 70% 정도를 장악을 하고 있고, 또 국민 여론조사 지지율 30% 정도가 안정적으로 나오면 그걸 대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민주당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민주당 내에 많은 의원님들의 어떤 생각들이 문재인 대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70%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요즘 여론조사는 느끈히 30% 이상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표의 대세론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대변인이기도 하지만 어느 당, 어느 캠프에도 관여돼 있지도 않고 또 어느 계파에도 소속돼 있지 않는 초선 정치인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려보는데요. 문재인 대세론이 저희한테 굉장히 귀한 자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2012년에 패배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비전과 내용을 담아서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책임감 느끼고 더 입체적으로 드러내는데 주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사진 준비했는데요. 네, 요즘 역시 뭐 정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올까요? 안 나오면 자칫하면 야대야 구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장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지금 애매모호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데 저는 결국은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사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대미문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를 버리고 다시 대통령 출마를 한다? 그 국정 혼란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빨리 대선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생이라든지 구제역사라든지 얼마나 민생이 어렵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것은 선출 권력인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네. 저렇게 정치 행보를 하고 대선 행보를 하게 되면 많은 정치권들이 새누리당을 제외한 많은 야당들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게 되고 대선 행보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폭적 지지를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 그랬을 때 그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버리고 출마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이어봐야 되거든요.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렇게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빨리 입장을 정리해서 민생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 한 장의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담겨 있을지 만나보시죠. 안희정 지사군요. 그리고 이세돌 부대안과 진지하게 바둑을 두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떤 면이 통했을까요? 글쎄요. 들으신 게 있어요? 네. 뭐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안 지사가 드러내지는 어떤 이미지하고 맞아떨어지는 상징적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캠프에서 어떤 주요 역할을 맡기보다는 국민께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이미지 메이킹에 일조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젊으면서도 또 숙고하고 두는 노림수에 있어서 모든 기운으로 다해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네. 그 상징성 때문에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공을 들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후원회장을 네. 맡았더라고요. 젊은 이세돌 구단이. 네, 신의 한 수가 될지. 자, 그러면 두 분께 안희정 지사의 가능성, 확장성은 많이들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경선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가 된다고요? 네.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안희정 지사가 조금 네. 한 자릿수에 두 자릿수로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네. 안희정 후보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상 29대 44잖아요. 하프 스코어도 안 되고 있고 네, 지금 KBS 실제로 그 여론조사 안희정 결과가 지사 나오고 같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뜰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문재인 대표 측 이를테면 범친노계에서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조금 온정적으로 네. 보호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사실은 전반적으로 안희정 지사는 차차기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인단이라든지 민주당의 표심이 문재인 대표로 쏠리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네. 안희정 지사의 이번 통과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숫자만 놓고 본다면, 드러난 수치만 놓고 본다면은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겠지만, 대선판이라는 것은 워낙 예측이 불가능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저는, 당사자의 입장에 있기도 하지만,
사실 즐기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들에 있어서 두 분이 비교되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 그걸 통해서 국민들도 다음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보다 입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어서 네. 저는 이 상황 자체를 우리 당 다른 분들도 우리가 보다 대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꼼꼼하게 되짚어가는 과정의 하나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지금 3.2% 오차범위 내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네. 우리 이재정 의원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은 네. 이런 거 이게 있어요. 이게 민주당이 지금 결선 투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위 싸움이 안희정 지사하고 이재명 시장 간에 이게 치열해지어야 이게 결선 투표가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재명 시장이 급하게 좀 이게 떨어지고 네. 안희정 지사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문재인 대표가 결선 투표에서 엎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 제가 볼 때 오히려 문재인 대표를 어떤 좀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 문재인 대표가 좀 더 강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측을 해보면 네. 50대 30대 15? 뭐 그래가지고 1차에서 무난하게 네. 문재인 대표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제 예측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50대, 30대 15. 15는 그러니까 이재명 55대. 시장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55대. 뭐 한 15대. 예. 네. 뭐 이렇게 되지 네,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네. 다음 주제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기 전에 먼저 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일부분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탄핵 기각이든 그것은 우리 헌법 정신의 최종 확인이며 우리 모두는 그 결정에 당연히 승복하여야 합니다. 헌재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어렵게 쌓아올린 헌정 질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헌법 유린 행위입니다. 자, 이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헌법재판소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고 또 그 권위를 존중하는 이상 뭐 네.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렇기도 네. 합니다. 변호사 출신이기 이전에 뭐 우리 대한민국 헌법하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다만 지금 태극기 집회 형국들이 사실 모두 드러나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증거조차도 부인하는 방식으로 여론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국에 대한 우려에서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표도 비슷한 논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헌재에서 탄핵 인용되는 것보다 기각될 가능성,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태극기 집회가 조금 과잉하게 진행되고 또 청와대에서 이게 증인 폭탄이라 그러죠. 증인을 이렇게 계속 내세우며 시간 끌기를 하니까 뭔가 조금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기각 가능성이 조금 보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 헌법재판소 이제 심리함 가보면 제가 탄핵 소추위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보면 실제로 이 모든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해서 이런 국정농단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들이 그 심리 안에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 심판 재판을 한번 쭉 보신 분들은 결코 이것이 탄핵 기각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희박하게 보는 게 재판장 사실이거든요. 안의 분위기는 다만 이 불확실성은 조금 걷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조금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증인을 추가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빨리 최후 어떤 변론 기일을 진행해가지고 스피디하게 진행해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희망은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엎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저도 같은 취지의 생각입니다만은 다만 이런 우려를 증폭시킨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태도였습니다. 재판관은 증인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줄 필요가 없거든요.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심리를 위해서 필요한 증인들만 가려내고 향후에는 그런 식의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절차 지연 행위를 하지 말아줄 것을 경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주말이 되면은 촛불 집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태극기 집회가 촛불 집회보다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네. 그 촛불 집회가 사실 많이들 모이시던 것에 비하면 주춤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촛불 국민들의 기대는 사실상 제도권 안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또 2월 국회 같이 민생국회를 처리해야 되는 그
제도 내에서 해결되어 줄 것을 위임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장재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흡사 우려가 되는 국면으로 보이는 헌법재판소별 뉴스들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다시 광장에 힘을 쏟을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저희 당도 주력해서 네. 촛불 집회에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그 청와대 측, 박근혜 대통령 측의 어떤 증인들을 반 정도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할 부분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게 사실 그 청와대 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런 심리 과정을 비판하고 여론전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나마 충분히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것들을 심의했다라는 어떤 증표로서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네. 그것까지 그렇게 비판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태극기 집회라는 부분도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저희들이 탄핵을 가결시킨 거는 촛불의 민심, 촛불의 분노들을 헌법적 테두리 내인 국회에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탄핵을 가결시켜서 이제 온전히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을 판정하는 헌법재판소에 보내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리고 우리 국회는 유일한 선출 권력으로서 민생을 돌보는 이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태극기 집회 가가지고 오히려 선동하는 듯이 마치 그 태극기 집회를 가지고 자신들의 마지막 남은 기득권을 지어보겠다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하니까 광장이 촛불과 태극기로 이렇게 충돌되는 국가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거든요. 네. 정말로 정치권에서는 이제 이런 광장의 이슈를 도도하게 아주 겸허하게 지켜보면서 탄핵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준비한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아주 친근한 손학규 전 요리사 고문의 같네요. 면을 뽑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손학규 전 대표가 이제 국민의당과 통합해서 이제 작은 텐트 하나가 이른바 스몰 텐트 하나가 쳐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빅텐트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 이렇게 재차 강조했어요. 한 달 전에만 해도 이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주목받았었는데 지금은 야 그게 되겠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벌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합 집산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사람 중심에 이를테면 지금 1위 후보가 문재인 대표이기 때문에 문재인 싫은 사람 다 모여 이런 반노 진영을 모아서 텐트를 치는 거는 저는 그거는 필패구도라고 보고요. 네. 다만 어떤 그 안보 문제, 경제 문제 또는 사회 개혁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 연대 이런 부분들은 현실로 나타날 수가 있다 네. 생각이 들고 이번에 손학규 우리 대표께서 의장께서 국민의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국민의당의 경선이 풍성해진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다만 그것이 스몰 텐트인가라는 부분에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저게 국민주권개혁회의하고 국민의당이 과연 합당을 한 건가? 네. 손학규 의장께서 입당을 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네. 국민의당이 입당을 한 것이 저게 텐트로 보기에는 조금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민주당도요. 네. 같은 생각입니다. 네. 가치적 핵이 있을 때 텐트로 내 힘이 실리는 건데요. 말씀 주시는 것처럼 어떤 가치로 모였는지 사실상 뒤집어 보면은 반문재인론이잖아요. 이미 프레임에서 문재인 대세론에 추동하는 방식밖에 되지 않거든요. 늘 필패론일 때 그런 방식의 프레임이 작동합니다. 네. 그래서 텐트론에는 한계가 있다. 바로 그 전략과 가치의 합의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준비한 사진 보겠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이 좀 친근하게 남경필 지사에게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인데 두 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표정이 한 분은 좀 어두워 보이네요. 그 두 분의 말풍선을 두 분이 그려주신다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거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네. 전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 남경필 지사께서 후보 단일화론, 보수 후보 단일화론에서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이건 네. 해당 행위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유승민 의원께서는 거기에 일절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가길래 남경필 지사 다시 답변하라라고 얘기하니까 나 바빠요 그러고 나가면서 어깨를 툭툭 친 거거든요. 네. 근데 저거는 오늘 우리 그 정책총회에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각 캠프에서 하는 얘기들을 당에 굳이 하나하나의 입장을 정할 필요 있겠냐. 여러 가지 의견과 생각들을 네. 내놓고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치열하게 네. 토론해주기 바란다라는 입장을 정리했고 다만 바른정당이 패권주의를 청산하고 또 북쪽농단 세력과의 결별을 하겠다고 분당을 해서 새 집을 차렸는데 네. 이 창당 정신,
네. 이 분당 정신에 대해서 훼손하는 얘기들은 말아주시기 바란다. 그 외의 얘기는 아주 풍성하게 해서 토론해주기 바란다고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두 분도 저희 당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두 분, 바른정당이 내세우는 유력한 대선 주자 두 분이 사실 이렇게 지지도 면에서 힘을 못 받고 있어요. 당이 오히려 대중성을 확보하려면 어느 쪽으로 유승민 의원 주장처럼 보수 단일화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남경필 지사 이야기처럼, 어려운 질문을 드리네요. 남경필 지사 이야기처럼 오히려 더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 대변인이 아니고. 이번 선거는 사실상 보수 진영 논리로 가지고는 필패 구도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보수 진영, 이를테면 보수 진영을 대표하고 있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인데 새누리당 진영과 후보 단일화를 해가지고 대선을 치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가 않다. 오히려 어떤 중도 진영과 함께 좀 더 보수가 개혁하고 좀 더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고 또 어려운 분들의 큰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되고 또 대선의 결과에 관계없이 튼튼한 세력으로 또 튼튼한 어떤 그 정당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그 수구적 보수와의 단절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언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상 주호영 원내대표의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어떤 점에 차별화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평이 많았었거든요. 저는 바른정당께서 지금 방금 장재원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 가치를 드높이는 방식으로 드러내시려면은 조금 더 가치적인 면에서 저희 야당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이번 2월 국회에서 좀 선명성을 드러내 주시면서 조호영 원내대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조목조목 얘기를 그래, 해주세요. 저도 그 질문 드리고 예. 싶어요. 어떤 부분이 답변을 해드릴게요. 바른정당이 새누리당과 거의 입장이 같은 거 아니냐라는. 예, 사실상 다르다고 느끼는 부분을 못 찾았기 때문인데요. 뭐 굳이 저희가 같은 상임위가 안전행정위다 보니까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18세 선거연령 네. 인하와 관련해서도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캐스팅 보트권 그간에 국민의당이 정치적 스탠스로 택했던 네. 그것의 장점을 노리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히 입장을 안 여쭤보죠. 밝혀주시고 그 있는 것 18세 선거구가 같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선거 있습니까? 연령 하향은 당론으로 정했고요. 예. 근데 민주당이 너무 야박해요. 네. 저희들이 원내 교섭단체를 꾸렸지만 사실은 발기인대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민주당의 법안들을 가지고 프레임을 밀어붙이면 저희들이 그걸 답변을 다 내놔야 됩니까? 저희들은 당원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당론을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는 당이었거든요. 그리고 늘 의원총회 한번 못했습니다. 자, 50일 만에 창당하는 과정에서 당은 당규 만들어야죠. 정당 정책 만들어야죠. 그 안에 시도당 창당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저반을 예스냐 노냐고 얘기하면 저희들은 창당을 했기 때문에 저희 당의 브랜드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개혁 정책 예스 노를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안만 자꾸만 몰아붙이면 알겠습니다. 사실은 자, 저희들을 어떻게 좀 야박해요. 다음 주제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야박해요. 시작이 그런데 역시 하면서 차근차근 답을 내놓겠습니다. 예, 기다리고 네, 있겠습니다. 토론이 이어지니까 또 열띤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KBS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정당 지지도를 알아보는 그런 조사였습니다. 자, 보시면요. 더불어민주당이 43, 새누리당 12.5, 국민의당 8.9, 바른정당 7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바른정당이요. 새누리당보다도 좀 낮게 나왔습니다. 보수 경쟁에서 지금은 좀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예, 드실 것 같아요. 저희들이 겸허하게 저 수치를 받아들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보수의 파이가 작아진 겁니다. 저것이 작아진 거에서 기인한 것이고, 문제는 저희들도, 박근혜 정권의 실패에 책임이 있다라는 네. 어떤 증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내도 메신저로서 신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아주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어떤 우리 국민들께서는 왜 보수를 분열시키냐는 비판이 있을 것이고, 네. 저희가 분당하고 나온 상황에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선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양쪽으로부터 이렇게 비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저런 지지율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들이 싫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정책들을 마련한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신뢰를 회복하고
그 신뢰 속에서 우리 국민이 다시 사랑해 주실 때까지 꿋꿋하게 걸어나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여론조사는요,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를 했고요. 또 전국 성인 남녀 2,016명을 대상으로 5일과 6일 이틀 동안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률 15.3%,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입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KBS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발언이 사실 야권 내에서도 좀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저도 그 얘기만큼은 대변인이 아닌 개인적인 네.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에 있어서 대연정은 사실상 집권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대연정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일 후보로서 저희가 선거전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나름의 전략을 통해 충분히 집권은 상상해 볼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희정 지사가 얘기하는 대연정은 어떻게 보면 집권 이후의 대한민국에 대한 전단위적 고민을 하자는 제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사실상 지금 야권 내에서도 작은 소통도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텝에서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는 조금 비판을 받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해 연정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연정 현재 사당 구도 내에서 이렇게 행정부를 잘 이끌려면 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경선 초기에 민주당 내에서 연정 부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떡조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바른정당하고 연대하자면서요. 그럼 바른정당에게 예의 바르게 손을 내밀어야지 자기네들끼리 연정 한이 많이 싸우는 게 조금 전 납득이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연정보다 그 새로운 당선된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들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싶으면 국회에 와서 손을 내밀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어떤 나를 따라가는 리더십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그런 연정이 굳이 필요 없어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리더십, 사람의 리더십이 바뀌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대연정은 뭐고 소연정은 뭡니까? 대연정은 만약에 집권하시면 새누리당도 이렇게 함께하는 거고 소연정은 바른정당까지만 하시는 이런 겁니까? 떡조사람 상관없다니까요. 정당도 제외하는 게 또 소연정이라는 정의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뭐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저희 장제원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지금 현재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도움 없이는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의회 역시도 선진화법에 의해서 아무리 다수당 체제의 민주당도 19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20대 국회라고 해서 혼자 어떤 걸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은 필수적으로 국회 협치를 필요로 하고 국회 내에서도 다당 간에 특히 사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대화 협력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 정신을 공유하면서 어쨌든 앞으로 얘기가 얼마나 진척되는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임시국회 문 열었으니까 1월 국회도 사실 빈손이었단 말이죠.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거 하나는 이 법안은 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씩만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육아휴직 30%법, 학력차별금지법 이것을 남경필법과 유승민법이라고 칭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저출산 시대에 육아휴직을 하시는 분들 금요를 40%대거든요. 그걸 60% 끌어올려서 마음 놓고 아이를 가진 것이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 지금 바른정당 동의하셨으니까 선거연령 18세 이나 소위까지 통과했는데요. 협치해서 한번 이뤄올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개혁 문제나 재벌개혁 문제 마냥 미룰 수 없는 부분인데 전적으로 모두 할 수 없더라도 일부라도 통과시키면 정치권의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문제, 검찰 민주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을 내놓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바른정당의 장제원 대변인,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